시장 바닥 떡장수가 내 엄마 자리에 앉으면 쪽팔려서 고개를 어떻게 듭니까? 제발 내 앞길 막지 말고 썩 꺼져요. 30년 동안 손가락이 닳도록 떡을 쪄서 키운 아들이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최고급 호텔 결혼식장. 제가 앉아야 할 신랑 어머니 자리에는 30년 전 핏덩이를 버리고 도망쳤던 남편의 불륜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들 뭐해? 웬 미친 떡장수 노인네가 남의 집 혼사를 망치고 있으니 당장 끌어내요. 남편의 고함에 저는 찢겨진 한복 자락을 쥔 채 장대비가 쏟아지는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비웃으며 닫히는 예식장 문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피눈물 흘리며 키운 내 인생을 훔쳐간 너희들, 내 손으로 아주 처절하게 짓밟아 주겠다고. 그리고 얼마 뒤 문을 닫고 비웃던 그들이 제 발밑에서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부터 방앗간 가마솥을 지피며 거칠어진 손을 곱게 다린 분홍빛 명주 한복 소매 안으로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30해 동안 쌀가루를 만지느라 지문마저 닳아 없어진 손이었지만 오늘은 남부럽지 않게 키운 아들의 장가 미천을 완성하는 날이었기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최고급 호텔 예식장 입구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조명 아래 온갖 화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발을 디딜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갓난쟁이 시절 방바닥에 뒹굴며 울던 핏덩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려가며 키워낸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지요. 신랑 측 혼주석이 마련된 예식장 입구로 다가갈수록 반가운 마음에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을 맞이하는 신랑 부모의 자리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내가 앉아야 할 신랑 어머니의 자리에 온몸에 번쩍이는 금목걸이와 루비 반지를 두른 영숙이 버젓이 서서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핏덩이 아들을 내 방바닥에 내팽개치고 도망쳤던 남편의 과거 불륜녀가 귀부인 행세를 하며 활짝 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곁에 선 남편 진태는 맞춤 양복을 맵시 있게 차려입고 영숙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사돈댁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지요. 발밑이 푹 꺼지는 충격에 들고 있던 손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겨우 중심을 잡으며 두 사람의 코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진태가 나를 발견하고는 눈살을 매섭게 찌푸리며 영숙을 자신의 등 뒤로 슬그머니 숨겼습니다. 진태가 턱을 치켜들며 싸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흙 묻은 신발을 끌고 기어들어와 남사스럽게 당장 밖으로 나가. 남편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기가 막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누르며 가슴을 세게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30년을 피땀 흘려 키운 내 자식 결혼식인데 내가 왜 나가야 해? 저 환양년을 치우고 당신이 당장 내 옆으로 와서 사돈댁에 무릎 꿇고 사죄해. 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주변에 서 있던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우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랑 대기실 문이 열리며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아들 민우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지요. 민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래도 기른 정이 있으니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다가온 민우의 눈빛에는 어머니를 향한 반가움 대신 차가운 경멸과 적개심만이 서려 있었지요. 민우가 내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구석으로 사납게 끌고 갔습니다. 민우가 이를 악물며 낮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떡 냄새 풀풀 풍기면서 여기까지 와서
망신을 줘야 속이 시원해요? 남들 다 쳐다보는데 제발 추태 좀 부리지 마세요. 아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믿을 수 없는 폭언에 심장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손을 다급하게 붙잡으려 하자 민우는 더러운 벌레를 털어내듯 내 손을 거칠게 내동댕이 쳤지요. 민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내 결혼식에 저 여자를 세우고 날더러 나가라고 해? 내가 내 어미야. 내 절규에 민우는 비웃음을 흘리며 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민우가 턱시도 깃을 털어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날 낳아준 친엄마는 번듯한 대형 한정식집 회장님인데 시장 바닥 떡장수 아줌마가 내 엄마 자리에 앉으면 사돈댁 보기 부끄러워서 고개를 어떻게 듭니까? 나 키워준 건 고마운데 오늘만큼은 내 앞길 막지 말고 제발 사라져줘요. 30년 동안 새벽잠 한 번 편히 못 자고 떡 방앗간 먼지를 들이마시며 명문대 뒷바라지까지 마친 세월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진태가 다가와 민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거들었습니다. 진태가 손짓으로 호텔 경비원들을 소리쳐 부르며 외쳤습니다. 여기 보안 요원들 뭐해? 웬 정신 나간 떡장수 아줌마가 남의 집 혼사를 망치고 있으니 당장 끌어내요. 뼈 빠지게 일해서 장가 보내놨더니 어디서 행패야. 진태의 고함에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호텔 경비원 대여섯 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틈을 타다가 온 영숙이 비단 치맛자락을 살랑거리며 내 귓가에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영숙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형님, 남의 자식 30년 동안 거저 키워주느라 참 고생 많으셨네. 껍데기만 남은 늙은이는 이제 저 바닥으로 꺼져요. 내 아들이 누구 덕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숟가락을 얹으려 들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핏덩이를 가엾게 여겨 금지옥여 품어 키운 대가가 이토록 잔인한 조롱뿐이었던 겁니다. 건장한 경비원들이 내 양팔을 꺾어 쥐고 바닥으로 사정없이 질질 끌어당겼지요. 곱게 차려입었던 분홍색 비단 치마가 짓밟혀 찢겨나가고 머리에 꽂았던 옥비녀가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거 놓아라.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저 도둑놈들이 내 인생을 통째로 훔쳐갔단 말이다. 민우야, 내가 인간이냐? 목이 찢어져라 비명을 질렀지만 로비에 모인 양가 하객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할 뿐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식장 육중한 유리문 밖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지요. 닫히는 문틈 사이로 화려한 꽃길 위에 나란히 서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하객들을 향해 맞어라는 진태와 영숙 그리고 아들의 모습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30년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피와 살을 갉아먹던 자들이 진짜 얼굴을 드러내고 나를 쓰레기처럼 버린 것이지요. 때마침 먹구름이 짙게 깔리더니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차가운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으로 쏟아지는 폭우를 맞으며 찢겨나간 한복 자락을 쥐어뜯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배신감과 모멸감에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 입안 가득 비릿한 피 맛이 번져나갔지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핏줄이라는 허상에 눈멀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을 자식으로 남편으로 섬기며 살아온 내 지난 세월이 뼈에 사무치도록 원통했지요. 빗물과 눈물과 핏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더 이상 나약한 눈물은 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이를 바득바득 갈며 서서히 일어섰습니다. 30년 헌신을 조롱하고 내 인생을 짓밟은 저 파렴치한 인간들의 목을 죄어버릴 서슬 퍼런 복수를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몸을 이끌고 불 꺼진 낡은 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정막만 가득한 방바닥에 주저앉아 젖은 옷을 쥐어짜자 흙탕물과 함께 서러운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내렸지요. 어둠 속에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으니 30해 전 이 방에서 겪었던 지옥 같던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25 나이에 시집와 딸 둘을 연달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와 진태에게 매일같이 죄인 취급을 당했지요. 딸년들만 낳아서 집안대를 끊어놓은 몹쓸년이라며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이 날아오고 머리채를 잡히기 일쑤였습니다. 친정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을까 두려워 밤마다 이불을 틀어막고 피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요. 그러던 어느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한겨울밤 술에 잔뜩 취한 진태가 포대기에 쌓인 핏덩이를 안고 들이닥쳤습니다. 진태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바닥으로 포대기를 툭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아들 하나 못 낳아서 내가 밖에서 귀한 씨를 받아왔으니 군말 말고 데리고 키워. 우리 집안대 끊어먹은 죄를 이렇게라도 갚으란 말이야. 어안이 벙벙해진 내 앞에 선 영숙은 짙은 화장을 칠한 얼굴로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가방을 고쳐 매며 매정하게 내뱉었지요. 난 아직 젊고 앞길이 구말리라 애 딸린 채로 청춘 썩힐 생각 없으니 형님이 알아서 잘 키우든가 버리든가 하세요. 어차피 아들 못 낳아 쫓겨날 판에 감사한 줄 알아야죠. 젖비린내를 풍기며 새빨간 얼굴로 바둥거리는 갓난아이를 보며 심장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나를 배신한 남편과 뻔뻔한 불륜녀의 얼굴을 떠올리면 당장이라도 문 밖으로 내던지고 싶었지요. 하지만 차가운 방바닥에서 숨이 넘어가도록 울어대는 핏덩이의 맑은 눈망울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남의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 피눈물을 삼키며 갓난쟁이를 내 호적에 올리고 지극정성으로 품에 안았지요. 그 길로 젖먹이를 등에 업고 꼭두새벽 4시마다 재래시장 떡 방앗간으로 나가 억척스럽게 떡 행상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곱아 터지고 발가락이 얼어붙는 겨울에도 아이를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떡가마 앞을 지켰지요. 두 딸인 지혜와 지민이에게는 남들이 물려준 헌 옷과 구멍난 양말을 신기면서도 민우에게는 시장에서 제일 비싸고 고운 옷만 골라 입혔습니다. 맛있는 반찬이 생기면 두 딸의 숟가락을 물리고 민우의 밥그릇에 먼저 고기 반찬을 수북하게 얹어주었지요. 그럴 때마다 서운한 눈빛으로 어미를 바라보던 딸들의 눈망울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지만 남의 자식 걷어 키우며 기죽인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더 유난을 떨며 민우를 싸고 돌았습니다. 쌀가루 먼지를 들이마셔 기관지가 다 망가지고 손마디가 울퉁불퉁 굵어지는 줄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민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사주고 남부럽지 않게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까지 뒷바라지했지요.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이제는 고생이 다 끝났다며 떡을 쪄서 동네 사람들에게 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간 민우의 머리가 굵어지자 품었던 자식이 아니라 흉측한 독사가 되어 내 가슴을 물어뜯기 시작했지요. 어쩌다 학교 근처로 따뜻한 떡을 쪄서 찾아가면 민우는 도망치듯 골목길로 나를 끌고 가 사납게 쏘아붙였습니다. 민우가 내 손에 들린 보따리를 낚아채 바닥에 팽개치며 인상을 썼습니다. 누가 촌스럽게 떡 냄새 풍기며 학교까지 찾아오래. 친구들이 시장 떡장수 아들이라고 놀릴까봐 창피해 죽겠으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하얗게 굳은 쌀가루가 낀 내 손을 더러운 쓰레기 보듯 쳐다보는 아들의 눈빛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사춘기라 그러려니, 배로 낫지 않은 정이라 서먹해서 그러려니 하며 어미로서 모든 상처를 묵묵히 삼켰지요. 하지만 민우의 폐류는 몇 해 전부터 걷잡을 수 없이 잔인해졌습니다. 과거에 아이를 내팽개치고 달아났던 영숙이 도심 한복판에 대형 한정식집을 차려 돈을 많이 벌었다며 민우 앞에 불쑥 나타난 것이지요. 영숙은 민우에게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를 사주고 값비싼 명품 옷과 시계를 안겨주며 아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 알량한 돈 몇 푼에 눈이 먼 민우는 30해 동안 자신을 먹이고 입힌 길러준 어미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지요. 민우는 영숙의 식당을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며 친엄마라 부르고 집으로 돌아오면 나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민우가 식탁 위에 차려놓은 밥상을 발로 툭툭 차며 빈정거렸지요. 우리 친엄마는 백화점 옷만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는데 당신은 평생 떡이나 찌며 시장 바닥에서 썩으니 온몸에서 구린내만 나잖아. 제발 내 엄마 행세 좀 그만해. 진태 또한 뻔뻔하게 영숙의 식당으로 출퇴근하며 내 눈을 피해 대놓고 두 살림을 차렸습니다. 진태는 떡집 금고를 제 주머니처럼 드나들며 떡을 팔아 모아둔 뭉칫돈을 닥치는 대로 훔쳐 달아났지요. 돈을 어디에 쓰냐고 따져 물으면 진태는 내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진태가 방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삿대질을 해댔지요. 우리 집안대를 이을 민우 기죽지 않게 품위 유지비로 쓰는 건데 무식한 떡장수 주제에 어디서 사사건 건 참견이야. 돈 몇 푼 번다고 유세 떨지 말고 닥치고 떡이나 쪄. 남편은 내 피땀 어린 돈을 훔쳐다가 불륜녀와 아들에게 퍼주며 귀족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딸이 어미의 피눈물을 보다 못해 아버지와 남동생에게 따져 물으면 진태는 딸들의 밥그릇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평화는 깨졌고 내 가슴속은 시커먼 숯검정이 되어 타들어갔지요. 그런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민우가 장가가는 날까지만 참자며 묵묵히 버텨왔던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원통했습니다. 결혼식 날 하객들 앞에서 쫓겨나고 나서야 핏줄이라는 허상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내 온 인생을 뜯어먹혔다는 진실을 깨달았지요. 방구석에 놓인 낡은 거울 속에는 젊음을 다 바치고 백발이 성성해진 채 껍데기만 남은 한 맺힌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바보처럼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겠다고 주먹을 꽉 쥐었지요. 나를 짓밟고 비웃은 세 사람의 얼굴을 머릿속에 또렷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내 손으로 반드시 저들의 파렴치한 가면을 벗겨내고 뼈를 깎는 고통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다고 차갑게 다짐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쫓겨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텅 빈 떡가마 앞에서 멍하니 굳어버린 떡 반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시퍼렇게 멍이 든 상처는 아물 줄을 몰랐고 밤마다 억울함에 치가 떨려 뜬 눈으로 지새우기 일쑤였지요. 그때 떡집 미닫이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리더니 30년 동안 알고 지낸 단골 은행 지점장과 부동산 중개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들이닥쳤습니다. 늘 점잖던 두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불길한 기운이 등골을 서늘하게 타고 흘렀지요. 부동산 중개인이 땀에 젖은 서류 봉투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떡 매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중개인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다급하게 입을 열었지요. 형님, 지금 넋 놓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어서 이 서류부터 확인해 보세요. 큰일 났어요. 영문을 몰라 떨리는 손으로 누런 서류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펼쳐들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내가 30해 동안 피땀 흘려 장만한 떡 방앗간 건물과 금싸라기 같은 앞마당 땅에 시세의 80%가 넘는 거액의 담보대출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가 몇 달째 연체되어 당장 다음 달이면 이 건물이 법원 경매로 넘어간다는 무시무시한 독촉장이었지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글자가 눈앞에서 뱅글뱅글 맴돌았습니다. 지점장님, 이게 다 무슨 소리요? 난 은행 문턱도 넘은 적이 없고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날벼락도 유분수지. 지점장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굳은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습니다. 지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설명했지요. 2달 전에 진태 씨가 순옥 씨의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챙겨와서 사업 확장용 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저희도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진태가 내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인감도장과 부동산 권리증을 몰래 훔쳐내 은행 서류를 몽땅 위조했던 겁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바닥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불길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며 방앗간 안쪽에 딸린 작은 골방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쇠금고 다이얼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돌려 문을 벌컥 열어젖혔지요. 하지만 금고 안은 횡하니 비어 있었고 내가 30년 동안 수천 번의 쌀배합 실험을 거쳐 손수 기록해둔 떡 특허 비법 노트가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노트는 굳지 않는 쫄깃한 떡을 만드는 나만의 천연 발효 비법이 고스란히 담긴 내 목숨과도 같은 보물이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방앗간에서 일하는 오랜 직원 아주머니를 다급하게 불러 세웠지요. 이보게, 혹시 내 방 금고 쪽에 누가 손을 댄 적이 있는가? 어서 바른 대로 말해보게. 직원 아주머니가 내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원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쥐어짜며 눈치를 보았지요. 사흘 전에 민우 도련님이 어머니 심부름이라면서 금고를 열고 파란 공책을 챙겨갔는데요. 어머니가 가져오라고 시켰다고 하셔서 아들 민우가 결혼식 직전에 어미의 목숨 같은 비법 노트를 훔쳐 달아났던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헐떡거리자 부동산 중개인이 곁으로 다가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더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인이 혀를 차며 가슴을 쳤지요. 형님, 영숙이가 차린 그 으리으리한 3층짜리 한정식집 건물이요. 그게 다 진태 씨가 형님 땅 담보 잡아서 빼돌린 대출금으로 산 겁니다. 그 도둑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대궐 같은 집을 사겠어요. 영숙이 성공한 사업가라며 떵떵거리던 그 화려한 재산의 미천이 전부 내 피땀 묻은 떡집 돈과 무단 대출금이었던 것이지요. 남편 진태는 내 돈을 훔쳐 불륜녀에게 수십억 원대 건물을 사주고 호의호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중개인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세요? 그 한정식집에서 제일 비싸게 팔리는 고급 후식떡이 바로 형님이 평생 연구하신 그 발효 떡이에요. 형님 비법으로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다고요. 영숙은 민우가 훔쳐온 내 비법 노트로 떡을 만들어 팔며 전국적인 맛집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몰고 다니던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도 영숙이 걸치고 있던 번쩍이는 루비 반지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전부 내 살점을 도려내 만든 것들이었지요. 남편과 불륜녀 그리고 30년을 애지중지 품어 키운 아들이 한통속이 되어 나를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내쫓으려던 잔인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상상 초월의 도둑질과 배신감에 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지요. 숨이 가빠오고 심장이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어떻게 내 피땀을 저 도둑년 입에 털어넣을 수가 있어. 이 악마 같은 것들아.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솟구치더니 입 밖으로 검붉은 피가 한 움큼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입가로 흘러내리는 피를 닦아낼 겨를도 없이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고꾸라졌지요. 가게 안은 순식간에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형님. 사람 살려요. 의식을 잃어가는 귓가로 다급하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두 딸의 울부짖음이 아득하게 들려왔지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큰딸 지혜와 작은딸 지민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나를 끌어안고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지혜가 내 차가운 손을 부여잡고 오열하며 소리쳤지요.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우리가 왔어. 제발 눈 좀 떠봐. 지민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부르며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내 가슴을 문질렀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나를 들것에 싣고 응급실로 달리기 시작했지요.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흐려지는 눈을 깜빡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귓가에 가증스러운 진태와 영숙, 그리고 배은망덕한 민우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울려 퍼졌지요. 30년 동안 어리석게 품었던 헛된 모성애의 껍질이 산산조각 나며 가슴속에서 완전히 깨져나갔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그 파렴치한 도둑놈들을 내 손으로 기필코 지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겠다는 서슬퍼런 복수의 불꽃이 차갑게 꺼져가던 내 심장을 닷을 세차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하얗고 차가운 병실 천장이 흐릿하게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 마른 기침을 뱉어내자 가슴 한구석이 찢어질 듯이 욱신거렸지요. 손끝을 가볍게 움직이자 내 거친 오른손과 왼손을 따뜻하게 감싸쥐고 있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힘겹게 돌려 곁을 바라보니 두 딸 지혜와 지민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침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어미를 지키며 기도를 올렸는지 두 아이의 눈가가 빨갛게 짓무르고 퉁퉁 부어 있었지요. 내 작은 뒤척임에 지혜가 퍼뜩 고개를 들며 다급하게 내 얼굴을 살폈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내 이마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지요. 엄마, 정신이 들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알아? 눈 떠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지민이도 화들짝 놀라 일어나며 물컵에 빨대를 꽂아 내 바짝 마른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며 말했지요.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어도 피가 기도를 막아서 큰일 날 뻔했대. 엄마 제발 우리 두고 어디 가지 마, 응? 시원한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동안 딸들에게 지었던 죄스러운 기억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의 핏덩이 기죽이지 않겠다고 이 착한 딸들에게는 늘 헌옷을 입히고 찬밥을 먹이며 눈칫밥을 먹였던 못난 어미였지요. 맛있는 고기 반찬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아들놈 뒤치다꺼리에 청춘을 다 바쳤건만 정작 내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을 때 내 곁을 지킨 것은 이 가여운 두 딸뿐이었습니다.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두 딸의 손을 끌어당겨 가슴에 묻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무슨 낯짝이 있다고. 못난 어미 때문에 평생 서럽게 자란 내 새끼들한테 내가 무슨 염치로 얼굴을 들겠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딸들아. 내 자책에 지혜가 내 손등에 얼굴을 묻고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가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지요. 엄마 탓 아니야.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엄마가 죄스러워해? 이제 그런 바보 같은 소리 절대 하지 마. 지민이 역시 내 품으로 파고들어 내 앙상한 어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민이가 이를 악물며 다부진 목소리로 말했지요. 엄마 피눈물 흘리게 만든 그 도둑놈들, 우리가 절대 가만히 안 둘 거야. 엄마 곁엔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엄마 지켜줄게. 서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져 내리며 두 딸을 품에 안고 한참 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의 배신으로 무너져 내렸던 내 가슴에 두 딸의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며 얼어붙었던 피가 다시 돌기 시작했지요. 잠시 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두 사위가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큰 사위 도연은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처리하는 대형 법무법인의 유능한 변호사였고, 작은 사위 진호는 대형 회계법인에서 잔뼈가 굵은 꼼꼼한 회계사였지요. 두 사위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내 안색을 살피며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이 침대 옆간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서류 봉투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펼쳤지요. 도연이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법적으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도연은 남편 진태가 내 인감도장과 위임장을 몰래 훔쳐 대출을 일으킨 행위가 명백한 위조이자 사기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연이 볼펜으로 서류의 붉은 표시를 짚어가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지요. 은행 측의 부실 대출 심사 책임까지 물어 법원에 담보대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미 접수했습니다. 장모님의 떡집 건물과 땅은 단 한 평도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큰 사위의 똑 부러지는 설명에 답답하던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작은 사위 진호가 가방에서 수십 장에 달하는 정밀 계좌 분석 장부를 꺼내 내밀었지요. 진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설명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지난 20년간 떡집 사업자 통장과 개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밤새 샅샅이 뒤져서 분석했습니다. 장부에는 진태가 내 눈을 피해 영숙의 식당 계좌와 개인 명의로 돈을 송금한 내역이 날짜별로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호가 서류의 숫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지요. 진태 장인어른이 떡집 수익금에서 몰래 빼돌려 영숙의 대형 식당으로 흘려보낸 돈이 원금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그 식당 건물과 땅을 살 때 들어간 돈 전부가 장모님의 피땀 어린 자금이라는 결정적인 금융 증거를 1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진호는 친모 영숙이 운영하는 대형 한정식집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숨기고 막대한 세금을 탈루해 온 정황까지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진호가 서류철을 탁 덮으며 주먹을 쥐고 말했지요. 이 탈세 장부와 불법 차명 거래 내역을 국세청 특별조사국에 극비리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저들이 쌓아 올린 가짜 모래성을 국세청의 칼날로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 사위의 빈틈없는 활약에 가슴속에서 솟구치던 분노가 차가운 투지로 변해갔습니다. 지혜가 내 손을 꽉 쥐며 결연한 눈빛으로 어미를 바라보았지요. 지혜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민우가 훔쳐간 그 떡 비법 노트도
도연 씨가 즉시 특허 침해와 영업비밀 침해로 경고장을 보낼 거야. 그 식당에서 엄마 비법으로 만든 후식떡을 단 하나도 팔지 못하게 법으로 손발을 꽁꽁 묶어버릴게. 작은 딸 지민이 역시 내 어깨를 주무르며 당찬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민이가 자신만만한 어조로 말했지요. 그리고 엄마, 우리 떡집을 이번 기회에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하고 엄마와 우리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까지 완벽하게 끝낼 거야. 저 도둑놈들이 우리 가게에 숟가락 하나 얹지 못하게 철통같이 막을 테니 엄마는 건강만 챙겨. 자신들의 안위보다 어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발벗고 나선 두 딸과 사위들의 듬직한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헛된 핏줄에 매달려 독사를 품에 안고 살았지만 하늘은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이렇게 든든한 진짜 가족을 곁에 남겨주었던 것이지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두 딸과 두 사위의 손을 하나하나 맞잡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딸들아, 든든한 내 사위들아. 내가 더 이상 저 파렴치한 인간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주저앉지 않으마. 내 피땀 묻은 돈과 명예를 저 도둑놈들 손에서 기필코 되찾아오자꾸나. 내 말에 병실 안에 모인 5사람의 눈빛이 하나로 모이며 굳건한 결의로 타올랐습니다. 가슴속 깊이 다리를 틀고 있던 절망의 먹구름이 걷히고 서슬 퍼런 복수를 향한 거대한 돛이 힘차게 펼쳐졌지요. 진짜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선 나는 가슴을 활짝 펴고 잃어버렸던 삶의 전장으로 당당히 발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낡은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다시 떡 방앗간 가마솥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사위들과 딸들의 든든한 보살핌 덕분에 쇠약해졌던 기력을 말끔히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지요. 민우가 훔쳐 달아난 옛날 비법 따위에 연연하며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손맛을 물려받은 둘째 딸 지민이와 머리를 맞대고 날마다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떡 배합 연구에 매달렸지요.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며 구한 최상급 유기농 햅쌀과 찹쌀을 황금 비율로 섞고 전통 효모로 숙성하는 독창적인 제조법을 개발했습니다. 설탕 대신 천연 과일즙과 명품 꿀을 넣어 은은한 단맛을 내고 며칠이 지나도 굳지 않는 숙성 발효 찰떡을 완성해냈지요. 지민이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찰떡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내며 활짝 웃었습니다. 지민이가 떡을 내 입에 쏙 넣어주며 말했지요. 엄마, 맛이 정말 기가 막혀. 훔쳐간 옛날 떡 따위는 명암도 못 내밀 만큼 훨씬 쫄깃하고 향이 깊어. 이 떡이면 대한민국을 다 뒤흔들 수 있어.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풍미와 찰진 식감에 30년 동안 떡을 빚어온 장인으로서 가슴 벅찬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 떡의 차원이 다른 맛과 정성에 감탄한 지상파 방송국의 유명 맛집 프로그램 취재진이 소문을 듣고 방앗간으로 찾아왔지요. 가마솥에서 떡을 쪄내고 정성스레 치대는 장인 정신과 어머니의 손맛이 전파를 타고 전국 안방극장으로 생생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방송이 방영된 바로 다음 날 새벽부터 우리 떡집 골목길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가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수백 미터가 넘는 긴 줄이 골목을 에워쌌고 주문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지민이와 작은 사위 진호가 발벗고 나서서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지요. 회계사 진호가 컴퓨터 화면에 뜬 주문 장부를 꼼꼼하게 점검하며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호가 배송 명단을 내게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지요. 장모님,
온라인 주문이 하루 만에 10,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최신 위생 포장 설비를 갖춘 대량 생산 체계와 전국 당일 배송망을 완벽하게 가동하겠습니다. 작은 사위의 똑똑한 일처리 덕분에 밀려드는 주문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신선하게 배송할 수 있었습니다. 입소문을 타자 국내 최고의 대형 백화점과 대형마트 식품관에서 매장을 입점해 달라는 제안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출시 석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상권 10곳에 우리 브랜드의 직영 가맹점이 연이어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마다 연일 매진 행렬을 기록하며 통장에 찍히는 매출 숫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났지요. 30해 동안 시장 바닥에서 떡먼지를 뒤집었으며 손가락질 받던 늙은 장사꾼이 드디어 전국적인 떡 명장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나는 번 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떡집법인의 모든 지분을 공평하게 나누어 두 딸과 사위들의 이름으로 올려주었습니다. 남의 핏덩이에게 쏟아붓느라 정작 내 살부치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30년 묵은 빚을 비로소 갚는 기분이었지요. 큰딸 지혜가 주주명부 서류를 받아들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가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엄마의 피땀으로 일군 이 소중한 회사를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고 더 크게 키워낼게. 엄마는 이제 고생 끝이야. 사업이 번창하면서 도시 외곽의 드넓은 부지에 최첨단 가공 공장과 본사 사무실을 겸비한 3층짜리 단독 사옥을 세웠습니다. 사옥이 완공되던 날 맑고 푸른 하늘 아래 건물 정면에 내 이름을 큼지막하게 새긴 금빛 현판이 눈부시게 반짝였지요. 준공식 축하연이 열린 대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거래처, 관계자들과 직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온 큰 사위 도연과 작은 사위 진호가 비단 보자기에 싼 순금 감사패를 정성스레 들고 내 앞에 섰지요. 변호사 도연이 허리를 깊이 숙여 감사패를 내 손에 쥐어주며 힘차게 외쳤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둘러보며 말했지요. 30년 동안 모진 풍파를 견디며 전통떡의 가치를 지켜내신 강순옥 명장님께 모든 가족의 존경과 감사를 바칩니다. 사위들이 손수 제작해준 묵직한 순금 감사패를 품에 앉아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혜와 지민이가 양옆에서 어미를 와락 끌어안았고 어린 손주들이 뛰어와 내 치맛자락을 잡고 방실방실 웃었지요. 배은망덕한 남편과 의부사들의 배신에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졌던 지난날의 고통이 눈 녹듯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거짓된 핏줄의 덫에서 벗어나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내 가족들과 함께 일궈낸 눈부신 기적이었지요. 가족들의 따뜻한 품에 안겨 환하게 웃으며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신사옥을 세우고 전국 매장마다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며 눈코 뜰 새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떡집이 승승장구할수록 등 뒤에서 시퍼런 도끼를 품고 우리를 노려보는 추악한 시선이 있었지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식당 매출이 곤두박질 치자 눈이 뒤집힌 영숙과 아들 민우가 사악한 흉계를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영숙은 내 브랜드의 상표와 포장 상자 디자인을 교묘하게 베낀 모방 떡 전문점을 우리 본점 바로 길 건너편에 차렸지요. 민우가 매장 앞에 큼지막한 현수막을 내걸며 확성기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민우가 손님들에게 전단지를 마구 뿌리며 큰 소리로 외쳤지요. 30년 전통 떡 장인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은 진짜 원조 직영점입니다.
본점보다 훨씬 저렴하게 반값에 모시니 이쪽으로 오세요. 어미의 손맛을 물려받은 유일한 후계자 행세를 하며 순진한 손님들을 감쪽같이 속여 넘겼던 겁니다. 원가를 줄여 벼락부자가 될 욕심에 눈이 먼 영숙은 농협 창고 구석에서 썩어가는 묵은 쌀과 곰팡이가 핀 중국산 팥고물을 헐값에 대량으로 사들였지요. 비가 새고 파리가 들끓는 비위생적인 무허가 비밀 공장에서 썩은 재료에 인공향료와 색소를 듬뿍 쳐서 짝퉁 떡을 마구잡이로 찍어냈습니다. 영숙이 시커멓게 변한 팥 반죽을 주걱으로 푹푹 퍼담으며 비열하게 웃었지요. 설탕이랑 향료를 잔뜩 들이부으면 늙은이 떡이랑 맛이 똑같은데 멍청한 것들이 뭘 알겠어? 이참에 저 늙은이 밥그릇 몽땅 뺏어오자고. 그 썩은 떡이 우리 본점의 떡보다 절반이나 싼 가격으로 인근 유치원과 노인정, 그리고 학교 급식실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끔찍한 참사가 터지고야 말았지요. 짝퉁 떡을 간식으로 먹은 인근 유치원 원아 수십 명과 동네 어르신들이 한밤중에 집단 고열과 구토를 일으키며 응급실로 실려간 겁니다. 아이들이 배를 움켜쥐고 피똥을 싸며 병원 바닥에서 비명을 지르는 아수라장이 펼쳐졌지요. 병원 응급실은 아이를 안고 통곡하는 학부모들의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영숙과 민우는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악마보다 더 잔인한 덫을 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돈으로 매수한 악질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을 불러 모아 카메라 앞에 거짓 눈물을 쥐어짜냈지요. 영숙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 누르며 가증스럽게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힘없는 가맹점일 뿐이에요. 본사 회장인 순옥 형님이 돈에 눈이 멀어 썩은 쌀과 불량 팥을 강제로 납품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우리는 억울해요. 민우 또한 방송사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제 살부치를 물어뜯는 뱀처럼 악랄하게 혀를 굴렸지요. 민우가 허공에 삿대질을 해대며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길러준 정 때문에 참으려 했지만 더는 못 참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강순옥 회장은 오직 돈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독극물 장사꾼입니다. 썩은 재료를 팔아치운 본사를 당장 처벌해 주십시오. 아들의 입에서 쏟아진 천인공노할 거짓 인터뷰는 인터넷과 저녁 뉴스를 타고 순식간에 전국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접한 대중과 분노한 학부모들은 눈이 뒤집혀 우리 본사 사옥 앞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굳게 닫힌 본사 유리창을 향해 날달걀과 밀가루, 썩은 토마토를 닥치는 대로 집어던졌습니다. 성난 군중이 붉은색 깃발을 흔들며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지요. 살인마 떡집 강순옥은 당장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 내 아이 목숨값 물어내라. 사옥 로비 벽면은 시커먼 오물과 깨진 달걀 노른자로 뒤덮여 흉측하게 얼룩졌습니다. 불안했던 전국 10개 가맹점주들이 들이닥쳐 매장 바닥에 드러누우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아우성을 쳤지요. 주문 취소 전화가 빗발치며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창고에 쌓인 수억 원어치의 신선한 떡들이 고스란히 쓰레기통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때 요란한 경광등을 번쩍이며 식약처 단속반과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지요. 수사관들이 서류를 내밀며 전 생산 라인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과 잠정 영업정지 처분을 엄중하게 통보했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정직과 손맛 하나로 쌓아 올린 내 명예가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살인마 장사꾼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순간이었지요. 공장 안에는 모든 기계가 멈추어 선 채 무거운 침묵과 서늘한 절망만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고통에 벽을 짚고 겨우 버티며 창밖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영숙과 민우의 그림자를 똑똑히 쏘아보았지요. 어미의 가슴에 독극물을 들이붓고 세상을 농락한 저 파렴치한 괴물들을 기필코 단죄하겠다고 피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습니다. 사옥문이 닫히고 정막이 감돌던 다음 날 오후 큰 사위 도연과 작은 사위 진호가 피곤한 기색도 없이 서류 가방을 들고 사무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두 사위의 눈빛은 밤을 꼬박 새웠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장모를 구하겠다는 결의로 칼날처럼 번뜩이고 있었지요. 도연이 코트 자락을 벗어 의자에 걸치며 테이블 위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고소장 묶음을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이 굳게 닫힌 창문 너머를 매섭게 쏘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장모님, 가짜 뉴스를 퍼뜨린 악질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과 배우 세력에 대해 즉각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고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저들의 입을 완벽하게 틀어막겠습니다. 그 곁에서 진호는 가방에서 두툼한 회계 분석 파일과 녹취록 그리고 수십 장의 영수증 묶음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진호가 안경테를 올리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을 덧붙였지요. 장모님, 제가 짝퉁 공장으로 식자재를 나르던 화물차 기사를 밤새 설득해 영숙이 헐값에 사들인 썩은 팥과 곰팡이 핀 묵은 쌀의 실제 거래 전표를 전부 받아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입니다. 장부에는 영숙이 폐기 처분 직전에 불량 재료를 사들여 수억 원의 폭리를 취하려 했던 추악한 구매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이 진호는 영숙의 비밀 공장에서 일하던 내부 직원을 통해 결정적인 감시, 카메라 영상 파일까지 극비리에 손에 넣은 상태였지요. 컴퓨터 화면 속 동영상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두컴컴하고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벌어진 추악한 만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민우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커먼 곰팡이 팥 반죽을 대형 떡 반죽기에 거침없이 쏟아붓고 있었지요. 민우가 직원에게 삿대질하며 소리치는 음성까지 녹음 파일에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설탕이랑 색소를 2배로 들이부으면 손님들은 절대 눈치 못 채니까 잔말 말고 기계나 빨리 돌려요. 돈 벌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들이 돈 몇 푼에 눈이 멀어 아이들이 먹을 떡에 독극물 같은 재료를 쑤셔 넣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지요. 도연이 재생을 멈추고 내 손을 꽉 잡으며 힘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장모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하고 저 악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시간입니다. 저희를 믿으십시오. 그 길로 도연은 본사 대강당에서 수십 개 언론사 취재진을 불러 모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도연은 영숙과 민우의 비밀 공장 감시, 카메라 영상과 불량 원자재 결제 장부를 대형 화면에 정격 공개했지요. 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우리 본사 공장의 정밀 성분 검사 성적표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움켜쥐고 기자들을 향해 사자후를 토해냈지요. 우리 본사의 모든 제품은 당해 연도에 수확한 국산 특등급 햅쌀과 최고급 유기농 재료만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저 파렴치한 범죄자들의 사기극에 속지 마십시오. 영상이 공개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고 진실은 순식간에 온 나라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어미에게 누명을 씌우고 썩은 떡을 팔아 아이들을 쓰러뜨린 페류나 민우와 악녀 영숙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인터넷 여론은 손바닥 뒤집히듯
단숨에 역전되었고 가짜 뉴스로 세상을 농락한 모자를 향해 전국민적인 분노의 불길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보건당국과 검찰 수사관들이 영숙의 모방 매장과 비밀 제조 공장으로 전격 들이닥쳤지요. 수사관들이 굳게 닫힌 철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장에서 썩은 식자재 수십 톤을 압수하고 즉각적인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영숙과 민우를 상대로 상표권 무단 도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악의적 영업방해에 따른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지요. 사태가 명백하게 밝혀지자 본사 사옥 앞에 계란을 던지며 시위하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흩어졌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벗은 떡 장인을 응원하겠다며 본점과 전국 10개 가맹점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손님들의 발길이 끝없이 이어졌지요. 가게 앞에는 다시 수백 미터의 줄이 늘어섰고 문을 열자마자 매장의 모든 떡이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사위들과 두 딸이 없었다면 결코 넘지 못했을 험난한 고비였지요. 지혜와 지민이가 매장 매대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어미를 바라보고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두 사위의 빈틈없는 법적 대응과 날카로운 회계 추적이 비열한 독화사를 막아내고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켜 준 것입니다. 악마들이 파놓은 깊은 함정을 통쾌하게 부수고 일어선 우리 브랜드는 전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국민 떡집으로 그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졌지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가족의 터전을 흔들 수 없다는 당당한 자신감을 품에 안았습니다. 가짜 떡집이 강제 폐업 처분을 받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법원에서 보낸 두툼한 등기 우편 한 통이 본사 사무실로 날아왔습니다. 봉투를 뜯어 서류를 펼쳐든 순간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 나왔지요.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발로 사면 초가에 몰린 남편 진태가 뻔뻔하게도 3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절반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혼 소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소장에는 떡집 창업 당시 자신이 모든 미천을 마련해 주었고 30년간 경영을 총괄하여 지금의 대기업으로 키워냈다는 새빨간 거짓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기가 차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본사 로비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진태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진태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던지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지요. 진태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임자, 내가 30년 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집안일 봐주고 떡집 키워준 공이 얼만데 이제 와서 혼자 배를 불려? 법대로 내 몫의 절반을 당장 내놓아. 안 내놓으면 법정에서 망신당할 줄 알아. 남편의 파렴치한 억지에 혀를 차며 차가운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내 돈 훔쳐다가 천년배 불려준 것 말고 당신이 이 떡집에 보탠 피땀이 단 한 방울이라도 있어? 후안무치도 유분수지 어디서 재산 타령이야. 내 섯을 퍼런 꾸짖음에 진태는 얼굴을 붉히며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지요. 진태가 바닥에 가래침을 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들을 데려와서 당신 체면을 세워줬으면 내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 돈 내놓기 전에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 그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큰 사위 도연이 싸늘한 표정으로 진태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도연이 양복 단추를 채우며 차분하면서도 서슬 퍼런 목소리로 경고했지요. 박진태 씨, 허위 사실로 가득 찬 소장을 들고 업무 공간에 무단 침입해
행패를 부리시면 즉시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하겠습니다. 위조 서류로 대출을 빼돌린 형사 고소건부터 감옥 갈 준비나 하시죠. 변호사 사위의 서리빨 같은 경고에 기가 질린 진태는 혓바닥을 차며 슬그머니 뒷걸음질 쳐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한편 그 시각 도심 외곽의 어두컴컴한 사채업자 사무실에서는 또 다른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로 모든 예금 계좌가 동결되고 식당 건물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영숙이 아들 민우를 은밀히 불러냈지요. 영숙은 화려하던 화장을 지우고 초췌한 몰골로 눈물을 쥐어짜며 민우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영숙이 손수건을 적시며 애처롭게 매달렸지요. 민우야, 이 엄마 식당만 살려내면 200억짜리 건물이 다 내 차지가 되는데 지금 급전 30억이 없어서 다 빼앗기게 생겼다. 내가 연대보증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엄마가 일주일 안에 다 갚아줄게. 제발 엄마 좀 살려다오. 어머니의 눈물에 멍청하게 속아 넘어간 민우는 사채의 무서움도 모른 채 덜컥 계약서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결혼할 때 겨우 장만한 번듯한 신혼집 아파트 등기권 리증까지 영숙의 손에 넘겨주며 담보 설정에 동의했지요. 민우가 인감도장을 찍어 넘기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보증 섰으니까 이 돈으로 빚부터 갚고 저 늙은이 떡집을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우리 식당만 살리면 젓값이 금방 갚잖아요. 그러나 사채업자들에게 30억 원의 현금 다발을 손에 쥔 영숙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영숙은 식당 빚을 갚기는커녕 그 돈을 전부 외국의 달러화로 은밀하게 환전하여 여행 가방 3개에 꽉꽉 채워 넣었지요. 그리고는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에 미랑 브로커를 만나 서해안 폭우로 달아나는 야반도주를 감행했습니다. 영숙이 택시 뒷좌석에 달러 가방을 싣고 창밖을 보며 차갑게 비웃었지요. 남의 핏덩이로 30년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 이제 감옥 갈 놈들만 남겨두고 나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면 그만이지. 잘들 썩어라. 다음 날 아침 영숙이 거액을 들고 도망쳤다는 소식이 번개처럼 퍼지자 피도 눈물도 없는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험악한 건장한 산의 수십 명이 민우의 신혼집 아파트 현관문을 도끼로 부수고 난입했지요. 집안의 고급 가구와 가전제품이 사정없이 박살나고 거실 벽면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흉측한 낙서가 칠해졌습니다. 사채업자 두목이 민우의 멱살을 쥐어틀어 벽에 맺히며 살벌하게 으르렁거렸지요. 내 친엄마가 30억 들고 튀었으니 연대보증을 선 내 놈이 원금에 이자까지 몽땅 토해내야겠다. 돈 안 내놓으면 장기라도 팔아버릴 줄 알아.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기던 민우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영숙의 번호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지요.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민우의 아내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옷가지를 여행 가방에 닥치는 대로 쑤셔넣고 나와 민우의 얼굴에 결혼 반지를 집어 던졌지요. 아내가 민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30년 키워준 어머니를 버리고 사기꾼 엄마를 따라붙더니 결국 빚더미에 앉아 패가망신을 해? 당장 이혼하고 내 위자료 내놓아. 너 같은 쓰레기랑은 단 1분도 못 살아. 아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정하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민우는 텅 빈 아파트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넋이 나가 주저앉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우가 다니던 대기업 본사 로비까지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몰려와 빚을 갚으라며 행패를 부렸지요. 결국 민우는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파면 처분을 당하고 신혼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단 하루 만에 알거지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남편 진태 역시 사채업자들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의 도주를 도운 공범으로 지목된 진태는 길거리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멱살을 잡혀 뒷골목으로 끌려가 두들겨 맞으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요. 조강지처에 피눈물을 비웃으며 핏줄노름에 취해 있던 악마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맹신하던 탐욕의 덫에 걸려 스스로 지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이혼 및 횡령 최종 재판 당일 아침 나는 단정하게 정돈된 감청색 정장을 차려입고 두 딸과 두 사위의 호의를 받으며 서울가정법원 대법정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법정 안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방청석 맨 앞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자 맞은편 피고인석으로 들어서는 두 사람의 참담한 몰골이 눈에 들어왔지요. 남편 진태는 사채업자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들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외국의 남쪽 나라로 도망치려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수사관들에게 덜미를 잡힌 영숙이 푸른색 수의를 걸친 채 수갑을 차고 끌려 나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온몸에 금부치를 주렁주렁 매달고 내 가슴을 짓밟던 그 오만방자하던 귀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꾀죄죄한 죄수의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법대에 앉아 근엄한 목소리로 개정을 선언하자 진태 측 국선 변호인이 종이 뭉치를 뒤적이며 억지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지요. 변호인은 진태가 30년 동안 가정을 지키며 떡집의 영업과 자금 관리를 도맡아 왔으니 형성된 전 재산의 절반을 분할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진태는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눈물을 찔끔 흘리는 뻔뻔한 연기를 펼쳤지요. 진태가 코를 훌쩍이며 재판관을 향해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제가 밖에서 아들까지 데려와 대를 있게 해주고 떡집을 번창시켰는데 저 무정한 여편네가 성공하더니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합니다. 제발 늙은 남편의 억울함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진태의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지혜와 지민이가 주먹을 꽉 쥐며 분통을 터뜨렸지요. 그때 우리 측 대리인석에 앉아있던 변호사 큰사위 도연이 서류철을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연이 맑고 힘있는 목소리로 법정을 향해 사자후를 토해냈지요. 피고 박진태는 가정을 지키기는커녕 30년간 원고의 사업자 계좌에서 피땀 어린 수익금을 몰래 빼돌려 상간녀의 사치와 사업 자금으로 탕진한 파렴치한 횡령범입니다. 이어 회계사 작은사위 진호가 법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500쪽에 달하는 방대한 금융계좌 정밀 분석 보고서를 재판관의 법대 위에 쿵 소리가 나도록 제출했습니다. 진호가 안경을 고쳤으며 보고서의 핵심 증거들을 조목조목 짚어 설명했지요. 지난 20년간 떡집법인 통장에서 영숙의 개인 계좌와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백 건의 송금 내역을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적해 복원했습니다. 장부에는 진태가 매달 수천만 원씩 빼돌린 떡집 돈으로 영숙의 3층짜리 대형 한정식집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올린 모든 자금 출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 서류를 치켜들며 날카로운 어조로 말을 이었지요. 따라서 피고 오영숙 명의로 등록된 수십억 원대 한정식집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일체는 원고 강순옥의 횡령 피해
자금으로 취득한 차명 재산임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물샐 틈 없는 명백한 금융 증거와 서류들이 법정 대형 화면에 낱낱이 공개되자 진태와 영숙의 얼굴은 흙빛으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재판관의 눈빛이 매섭게 굳어지자 궁지에 몰린 영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갑찬 손으로 진태의 멱살을 쥐어 흔들었지요. 영숙이 악을 쓰며 법정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이 빌어먹을 인간아. 내가 알아서 다 정리해준다고 해서 식당 차린 건데 이제 와서 날더러 독박을 쓰라고? 내가 내 인생까지 다 망쳐놓은 사기꾼 놈이잖아. 내가 다 물어내. 진태 역시 눈에 핏발을 세우며 영숙의 머리채를 잡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진태가 침을 튀기며 욕설을 퍼부었지요. 이 환양년이 내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는 오빠 매달리더니 이제 와서 누구한테 덮어씌워. 30억 사채 빈 민우한테 다 떠넘기고 야반도주 하려던 천하의 도둑년 주제에. 닥쳐. 두 악마는 법정 한가운데서 서로를 물어뜯고 핥히며 뒹굴었고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강제로 떼어놓는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역겨운 난투극을 바라보며 30년 동안 내가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피와 살을 깎아먹혔다는 사실에 기가 찼지만 가슴은 더없이 후련해졌지요. 재판관이 법봉을 3번 강하게 내리치며 엄숙한 목소리로 최종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원고와 피고 박진태는 이혼한다. 재판관은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이 외도와 횡령 그리고 폭행을 일삼은 남편 진태에게 있음을 명시하며 재산분할 청구를 단 1원도 인정하지 않고 전액 기각했습니다. 재판관이 안경 너머로 진태를 매섭게 꾸짖으며 낭독을 이어갔지요. 피고 박진태는 원고에게 혼인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1억 원을 즉시 지급하라. 이어서 법정 안에 모인 모든 사람의 숨을 죽이게 만든 결정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오영숙 명의로 된 대형 한정식집 토지와 건물 일체 그리고 관련 자산은 원고 강순옥의 실소유 재산임을 인정하며 즉시 원고에게 명의를 이전하고 반환하라. 불륜녀의 손에 넘어갔던 수십억 원대 부동산과 식당 자산이 30년 만에 온전히 내 품으로 되돌아오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지요. 판결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서슬퍼런 형사 단죄로 이어졌습니다. 피고 박진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 오영숙을 횡령교사 및 거액의 사기, 국외 도피 미수 혐의로 징역 7년에 처한다. 실형이 선고되자마자 법정 경위들이 진태의 양팔을 뒤로 꺾으며 차가운 쇠수갑을 철컥 채웠지요. 진태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방청석에 앉은 나를 향해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진태가 바닥을 기며 애걸복걸했지요. 순호가 내가 잘못했어. 30년 정을 생각해서 제발 탄원서 한 장만 써줘. 나 감옥 가면 늙어서 죽어 나온단 말이야. 영숙 또한 머리채가 산발이 된 채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며 바닥에 발을 구르고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영숙이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지요.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식당 다 가져갔으면 됐지.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살려줘요. 나는 추하게 절규하며 끌려가는 두 사람을 차가운 시선으로 똑바로 내려다보며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육중한 법정 철문이 쾅 닫히며 악마들의 비명소리가 차단되는 순간 가슴속을 짓누르던 30년 묵은 바위덩이가 산산조각 나며 부서져 내렸지요. 두 딸이 달려와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고 큰 사위 도연과 작은 사위 진호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혜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엄마, 드디어 정의가 이겼어. 엄마가 흘린 피눈물 하늘이 다 갚아준 거야. 도둑 맞았던 내 인생과 피땀 어린 재산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되찾은 찬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내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가슴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시원하고 통쾌한 바람이 불어왔지요. 법정에서 통쾌한 판결이 내려지고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 아침, 본사 정문 앞마당에는 차가운 늦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와 공장으로 향하던 중 정문 철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경비원들의 거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지요. 발걸음을 옮겨 철문 쪽으로 다가가자 바닥에 엎드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초췌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혼집을 날리고 직장에서 쫓겨난 민우가 사채업자들에게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된 물골로 빗속에 꿇어앉아 있었지요. 찢어진 옷 사이로 피멍이 시퍼렇게 드러나 있었고 빗물과 눈물과 흙탕물이 뒤섞여 얼굴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나를 발견한 민우는 빗물이 고인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지요. 민우의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고 바닥을 기어와 내 구두코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민우가 피눈물을 흘리며 쉰 목소리로 애걸복걸했지요.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친엄마라는 악마의 꿰매 넘어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들은 차가운 바닥에 손을 싹싹 빌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30억 사채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제 목숨을 노리고 매일 쫓아옵니다. 저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머니,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어미의 가슴에 썩은 떡을 던지고 결혼식장 빗속으로 나를 내동댕이 쳤던 놈이 이제 와서 살려달라며 어머니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있었지요. 민우가 내 바짓가랑이를 쥐어잡으려 하자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새벽잠을 설치며 손가락이 닳도록 키워준 정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지요. 하지만 핏줄이라는 허울을 쓰고 내 등에 비수를 꽂았던 페륜의 기억이 차가운 이성을 일깨웠습니다. 더 이상 어리석은 동정심으로 독사를 품에 안아 내 진짜 가족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었지요. 나는 흐트러짐 없는 단호한 표정으로 굳게 닫힌 입술을 열었습니다. 30년 키워준 공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내 가슴을 짓밟았을 때는 언제고 이제 갈 곳이 없으니 기어들어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내 차가운 일갈에 민우는 덜덜 떨며 더 세게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민우가 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지요. 제가 미쳤었습니다. 어머니 은혜도 모르고 날뛰던 천하의 불효자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빚만 갚아주시면 평생 종처럼 살겠습니다. 제발 어머니. 나는 빗속에서 통곡하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피와 살을 깎아먹으며 자란 내 자식은 모진 세월을 함께 버텨준 지혜와 지민이 둘뿐이다. 내 어미는 저 감옥에 갇혀 있으니 거기 가서 빌어라. 이어 다가온 경비원들을 향해 손짓하며 나직하게 명령을 내렸지요. 당신이 지은 죗값은 당신 스스로 치르고 살아가거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경비원들이 달려들어 울부짖는 민우의 양팔을 붙잡고 저 멀리 길바닥으로 끌어내어 내동댕이 쳤습니다. 민우가 빗속에서 어머니를 부르짖으며 목 놓아 통곡했지만
나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차갑게 등을 돌렸지요. 거대한 쇠창살 철문이 쿵 소리를 내며 굳게 닫히는 순간 30년간 얽매였던 질긴 악연의 사슬이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스스로 탐욕의 늪에 빠진 민우는 30억 원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거친 배딜과 험악한 공사판을 전전하며 평생 뼈저린 후회와 속죄의 형벌 속에 살아가게 되었지요. 계절이 바뀌어 눈부신 봄 햇살이 온 누리를 따스하게 비추던 5달 뒤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횡령 피해로 완전히 되찾아온 영숙의 옛 3층짜리 대형 한정식집 자리는 우리 떡 브랜드의 제2중앙물류센터와 전통 떡 문화체험관으로 화려하게 탈바꿈했지요.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웅장한 건물 외벽에는 오색 풍선과 함께 준공을 알리는 커다란 현수막이 바람에 기분 좋게 펄럭였습니다. 건물 3층 대연회장에서는 내 6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가맹점주들과 직원들, 그리고 100여 명의 하객이 가득 들어차 있었지요. 무대 중앙에는 알록달록한 오색 무지개떡과 과일들이 정갈하게 높이 쌓인 커다란 잔치상이 눈부시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화사한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단상 위에 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연회장 가득 울려 퍼졌지요. 내 양옆에는 든든한 큰 사위 도연과 꼼꼼한 작은 사위 진호가 믿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마이크를 잡고 단정한 목소리로 하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지요. 온갖 역경과 억울함을 이겨내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떡 명장으로 우뚝 서신 우리 장모님의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큰딸 지혜와 작은딸 지민이가 커다란 꽃바구니와 순금으로 빚은 거북이 감사패를 들고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혜가 감사패를 내 품에 안겨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지혜가 내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어.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평생 공주처럼 행복하게 모실게. 지민이 또한 내 목을 끌어안으며 뺨을 비비고 활짝 웃었습니다. 지민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귓가에 속삭였지요. 엄마, 그동안 고생 정말 많았어.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랑 꽃길만 걷자. 어린 손주들이 아장아장 걸어와 내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꽃송이를 건넸고 연회장은 웃음꽃과 행복한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나온 60년 세월 동안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천대받고 남의 자식을 키우느라 피눈물을 흘렸던 숱한 고난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차디찬 눈보라를 견뎌낸 나무가 마침내 가장 향기롭고 탐스러운 꽃을 피워내듯 내 인생의 봄날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피어났습니다. 어두운 감옥 독방에서 평생 죗값을 치르고 있을 진태와 영숙, 그리고 빚더미에 쫓기며 참회의 눈물을 흘릴 민우의 얼굴은 이제 내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졌지요. 가짜 핏줄이라는 허상을 벗어던지고 오직 진실한 사랑과 신뢰로 똘똘 뭉친 진짜 내 가족들이 내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딸과 듬직한 두 사위, 그리고 천사 같은 손주들의 손을 맞잡고 하객들을 향해 깊이 고개 숙여 화답했지요. 내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벅찬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행복한 어머니이자 기억가로서 찬란한 인생의 제2막을 힘차게 열어젖혔습니다. 핏줄이 전부인 줄 알고 30년 동안 남의 자식 뒷바라지에 청춘을 다 바쳤지만 결국
제 곁을 끝까지 지켜준 건 사랑으로 품어준 착한 두 딸과 든든한 사위들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은 결국 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세상의 이치를 이번 일을 겪으며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았던 사람들은 감옥과 빚더미 속에서 스스로 지은 죗값을 치르고 있고, 저는 든든한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이제야 활짝 웃으며 찬란한 인생의 봄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살아가며 억울하고 가슴 답답한 일을 겪으시더라도 진심과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하고 평안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